들어와주세요. 사전 약속했던 대로. 네. 그래.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 안 빼는 거예요? 너는 저는 이거 안 아 시간이 없어서 안 되나 보다. 옆에서 그럼 빼고 그러면은. 두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앉겠습니다. 이렇게 앉으 네. 이렇게 앉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좀 헛갈리실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가혁입니다. 사실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게 네, 사내에서 저희가 닮은 꼴이라는 그 말이 많이 나와서요. 근데 이게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가혁 기자가 몹시 기분 나빠한다는 촉보를 제가 전해 듣고 네, 제가 방금 멀리서 두 분 지켜봤는데 네. 그만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가혁 기자 출연했었잖아요. 또 한민영 앵커가 또 옆에서 오늘은 쌍둥이 특집이냐, 뭐 쌍둥이 특집 출연이냐, 뭐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가혁 기자 나오기만 하면 뭐 본인이 이제 진행할 때도 저 김필규 선배랑 같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웃겨서 웃음을 약간 참아야 될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출연할 때 뭐 그랬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놔도 괜찮죠? 댓글 보면서 진행할 수 있게. 예, 닮은 꼴 특집이라고 또 돼 있긴 한데 그렇게 혹시 홍보를 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호진 기자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 네.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닮은 꼴 특집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뭐 모르시는 분들 뭐 없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저 뭐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전 사회 2부 법조팀 검찰 출입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한민용 기자도 검찰 같이 출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기자보단 선배지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선배예요? 네, 제가 나름 선배입니다. 몇 년 선배예요? 1년 한기수 선배. 한기수 선배. 그래서 벌써 추월 당했죠, 뭐. 네. 너무 취재 실력이 좋아서. 이거 진짜 좀 닮았네 아, 이렇게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근데 그래요? 뭐 닮은 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영상을 캡처를 몇 개 준비하는데 예. 근데 저희 오늘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죠. 네. 네. 맞아. 네. 예. 저희가 한 주간 원래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댓글이나 시청자 반응 전달해서 먼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성진 씨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일단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 통해서 전해주셨는데요. 페이스북에서 김숙이 씨가 오늘은 내 집에 누구요? 화내기 후 김숙이 씨. 예. 네. 저희 오늘은 저 내 고은 집이 카네기 성함인 줄 홀. 알았습니다. 홍천 심심산골살이 하는 총부에게 주는 JTBC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연 씨가 역시 페이스북 통해서 장시간에 걸쳐 뉴스룸에서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내한 공연을 기념하여 연주도 들려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셔서 귀호강했네요. 이런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날 저도 리포트를 5층에서 쓰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너무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가혁 선배랑 같이 앞에서 그냥 해장국 먹고 그랬네요. 지나갔습니다. 네. 그날. 저도 그날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유튜브를 좀 봤는데 제가 봤을 때 2.9만 명. 그러니까 소셜 라이브에서 했던 정말 거예요? 맞습니다. 유튜브만 예. 유튜브 접속자만 한 거의 3만 명 가까이 돼서 예. 느낀 것이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이런 이제 와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주 52시간 시간에 이제 시대에 뭐 자기 개발 많이 하는데 피아노도 뭐 그래서 피아노 학원도 많이 붐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건 뭐 네. 분명하고 또 조성진 씨한테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사실 또 약간 저희 팀 얘기를 하자면 주말팀은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긴 좀 어렵잖아요. 대부분 이제 유명한 공연들, 내한 공연들이 다 목금토일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정말 들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근데 제 용기가 부족해 스튜디오에 내려오지 못했었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한 거였죠? 그때 조성진 씨가 쓰는 피아노를 아마 이렇게 특송을 해서 조치를 해서 라이브로 선배 안 보고 오셨죠? 두 곡이나 아니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듣고 좀 시청자들이 실망을 약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금요일 소셜 라이브 그날부터 준비를 하신 걸로 준비하느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뉴스룸 관련한 의견으로도 조성진 씨 관련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성진 씨처럼 방탄소년단도 세계적인 그룹인데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시청자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저희는 하고 싶잖아요, 선배. 그쵸? 이거 저기 한민용 앵커가 보낸 의견 아닌가요? 시청자 남성분 40대 로, 40대로 네. 이렇게 잘 예. 적혀져 예. 있네요. 40대 남성이 잘 바꿨네요. 40대 남성이 예.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한번 뭐 좀 얘기해도 되나? 뭐 비하인드지만 저희가 무슨 시상식 때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뷰 추진할 일이 있었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는지 하여튼 잘 안 됐습니다. 뭐 그쪽에서 연락도 오고 그랬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추진을 사실 뭐 나와주면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밀착 카메라 뽑기방 털고 빨래방 취침 범죄 표적된 무임 점포 이 기사에 대해서 보도 내용 중에 벤치로 끊었다고 표현하던데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말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게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 보면 벤치도 이제 들어와 있긴 한데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원은 예. 뭡니까? 예. 펜치가 그러면? 일본 잔재 외래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이제 이게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게 저희 표준 말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지 표준말이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해요. 예, 혹시 음. 댓글에서 누가 알려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어원이 뭔지 혹시 알려주시면은 네. 예. 펜치의 이게 바로 보이니까. 원래 영어 단어가 뭔지를 올려주신 분께는 아마 이가혁 기자가? 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의견은 조성진 씨로 도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성진 씨도 그러면은 혹시 오늘 닮은꼴 특집 중에 하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닮은꼴 특집 해가지고 준비해 온 게 조금 있었죠. 예. 정말 저도 황당합니다. 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검찰 지금 수사 관련해서 중앙지검 앞에서 라이브 연결할 때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께서 대박이 좋아요님이 좋아요. 김필규 기자 나왔네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대박이 좋아요님 계시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덕분에 저도 이제 막 앵커도 하면서 김필규 기자 저렇게 신출 규모 현장도 나간다. 몸이 굉장히 몇 개냐. 또,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팩트 체크. 예. 팩트 체크 차원에서는 해야죠. 뭐 이런 어쩔 수 경우도 없습니다. 8월 달에 제가 뭐 태풍 중계를 또 할 때 대한역에서 필규 박근혜라고 해서 뭐 이런 유튜브에서 창돌이란 예, 창돌님. 쓰시는 분.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이 바이라인이 이제 이가혁 기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필규 바쁘네라고 한 거는 농담 삼아 아니 하신 이거 거겠죠? 얼굴 딱 보고 확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자세히 안 아래 보고 그냥. 자막은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저는 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제가 좋아하는 영광이죠. 선배와 닮았다는 게 제가 물론 좀 두 분 조금 다 젊고 저한테 각자 키도 좀 보내주셨던 크고 그 하지만. 반응과는 많이 다른 반응을 뭐,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또 보도국을 대표하는 미남인 이가혁 기자와 닮았다고 하니까 뭐 저도 뭐 영광입니다. 아, 또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라이브 상황이라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좀 이따가. 아이고, 아니 근데 가장- 사실 더 영광인 거는 저 부분도 있어요. 또 있나요? 네, 마지막 아, 뭐 이것도 뭐 제가 나오니까 주말 앵커들은 현장을 뛰는데 지금 김필규 기자가 주말 앵커임에도 불구하고 예. 평일에 이렇게 검찰까지 나가서 연결을 하고 있다. 선배랑 저랑 같이 검찰 출입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네. 어제 또 교도소 법원 저희 네, 연달아서 연결했는데. 맞아요. 연결했는데 한민용 앵커가 현장에서 진행을 했었죠. 네. 아이디 댄두님 역시 지금 접속해 계시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형제심 뭐 이런 형제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얘기하고 그다음 빨리 사법농단 네.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자면은 개인적으로 영광인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현장 진행을 이가혁 기자가 했는데 손석희 앵커가 전체 카톡을 보내서 이게 모범 전체 카톡은 아니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 현장 진행의 모범적인 사례다 이가혁 기자가. 구체적으로는 CNN 기자보다 훨씬 잘한다. 아. CNN 기자가 와도 이길 예. 수 없다. 아. 물론 이것은 그렇죠. 전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더 라고 잘하기 전해집니다. 때문에 CNN 기자가 한국말을 이길 못하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크앤토크의 움직이면서 하는 현장 중계의 달인. 그에 대한 이가혁 기자의 답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오늘 저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기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끼는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 오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저 두 대법관의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진중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소셜 라이브인 만큼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면 사실 이 법조 기사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치. 예. 그래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게 법원인데도 불구하고 아 뉴스가 저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오늘은 맞아요. 최대한 예. 법조 용어를 안 쓰고 좀 쉽게 편안하게, 쉽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게 그 좀 여론을 따져보면은 사법농단이 처음으로 이제 좀 불거지고 뭐 했던 게 작년 초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래됐죠. 거의- 특검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 수사할 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니라 무슨 뭐 계속 태블릿 조금씩. PC가 한번 터지는 것처럼 터진 게 아니라 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이거 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은 의혹만 나왔다가 그 다음번엔 증거가 나오고 또 그 다음번엔 그거 가지고 또 검찰 그러니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네. 이가혁 기자가 그 피로감을 한 방에 풀어줄 수 있는 설명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법농단, 농단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예. 농단이라는 게 저도 그냥 사전 찾아보니까 혼자 우뚝한 곳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혼자서 독식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국정농단이면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익을 혼자서 독식했다. 그렇죠. 예. 사법농단도 마찬가지로 일부 어떤 핵심 인사 몇 명이 사법부를 다 차지해서 그들만의 그 조직의 이득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미영 기자도 오랫동안 취재를 했지만 가장 전 느낀 게 사실 뭐 가족 중에 또는 저 당장에 법원에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뭐 피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건 언제든 우리가 들어가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때까지 예. 그런 믿음이 무너졌구나라는 게 제일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거의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경우 내가 만약에 피해를 받았거나 했을 때 법원에 갔을 때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좀 누가 건드리기 전에는 깨질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기본에 깔려 있었고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많은 시민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네. 충격이 저희는 그죠. 컸죠. 우리가 뭐 분쟁이 생기면 법원 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법원 가면 어떤 분쟁의 종결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사안에 대해서 네. 정치적으로 또 그 결정이 심지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드러나 있는 상황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법원행정처장, 뭐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전직 두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고요. 일단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하고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지 어려우실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서. 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연히 나오겠지만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법원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 또는 흔히 말하는 돈을 배정하는 것부터 해서 사무용품을 사는 돈을 배정하는 것부터 해서 인사권, 예. 가장 큰 인사권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또 누가 잘못을 했을 땐 징계도 내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을 하면서 또 살림살이를 도맡아주면서 이런 곳을 그러니까 사법부의 조그마한 행정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곳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판사들 입장에서 모든 판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뭐 본인이 이제 욕심 있는 판사라 그러면 법원 행정처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겠군요. 그렇죠. 거기가 예. 굉장히 이너서클의 느낌이 강하고요. 인싸 왜냐면 소위. 저희들도 예. 행정 친한 판사들이 행정처로 갔다 인사 때 그러면 다들 건네는 게 너무 축하드린다. 역시 이렇게 이제 축하 인사를 전하는 곳이었어요. 예.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번 사태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너서클.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들이 410여 건 정도가 예. 공개가 됐는데 그 문건을 보니까 이게 완전 정보기관처럼 예. 헌법재판소, 또 국회, 맞아요.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성향 분석하고요. 맞습니다. 또 판사들 일일이 또 성향 맞습니다. 분석했었고. 심지어는 청와대 관련 내부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예. 막 분석을 해놨더라. 그러니까 이게 법원 사무가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뭔가 굉장한 어떤 정보기관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문건까지 나왔다는 말이죠. 법원 행정처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행정 업무와 물론 재판하는 판사들을 도와주라고 만든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행정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좀 뜨악한 부분이 예. 그런 문건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 문건을 저희도 410개 문건이 처음 법원에서 이제 공개를 직접 네. 했는데 그 문건을 실제로 모두 공개돼서 이제 다들 그걸 보지 않았다면 예. 이 기자들 중에서도 꽤 그것도 단계적으로 또 네. 공개가 됐잖아요. 네, 처음에 한 번에 410개를 풀었는데 그 예. 문건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 출입했던 그 시절 법원에 출입했던 기자로서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라는 예.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 모두가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더 이 백바이어로 굉장히 열심히 또 취재도 하고 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보시는 분들도 조금 어렵다 싶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부탁을 한번 드리면 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소셜라이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뉴스로 리포트로 다루기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쉽게 약간 좀 그렇게 더 표현을 좀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몇 개만 좀 추려보면 뭐 우리가 자 소송을 내서 재판을 누구한테 받게 되면 어떤 판사가 내 재판을 하게 되는지를 컴퓨터가 추첨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게 의혹이 났죠. 한명 기자 한번 그걸 한번 설명을 대충 해주실까요? 이게 원래 컴퓨터로 전산을 돌려서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번 수사로 오늘 둘이 드러난 같이 것 준비했습니까, 근데? 네, 뭐 검찰 아니, 저는 처음이었는데 갑자기 떠넘겼습니까? 제가 뭐 어차피 근데 저도 어려워서 한민영 앵커가 뭐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법조 출입을 하면서 특히나 사법농단 관련된 취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 사진 혹시 있나요? 이걸 또 여기서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 6월이죠? 6월 1일. 네, 그날 예.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려다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먼저 자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댁 앞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건이 공개가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단 법원 내부에서 꾸려진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이제 몇 개 문건만 이제 조금 공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뭔가 좀 이게 재판 거래 의혹 아니냐. 예. 이렇게 뭐 청와대에게 이제 박근혜 정부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사법부가 이제 도움이 된 사례들을 모아놨었는데 이제 거기에 KTX 사례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갑자기 막 거세게 불붙었을 때예요. 근데 당시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양 전 원장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사법부가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근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한 말이 이 문건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지 실제로 거래를 해서 재판이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그것조차도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어떻게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라는 곳이 이런 재판을 갖고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가 예. 해서 그러면 대법원이 사후에 그런 평가를 내려도 되는 곳입니까? 하고 되물었더니 그거는 이렇게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한민용 그때 기자의 질문이었습니까? 예, 근데 예. 이렇게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법원에 출입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과거 기억들이 이렇게 예. 새록새록. 그래서 약간 그때 약간 한 앵커가 좀 예.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눈빛이 이때 보면 눈이 째려- 부시는 자리였어요. 약간 똑바로 말 안 하시면 지금 제가 뭐 쏘아 붙이겠습니다. 약간 이런 눈빛. 눈부신 자리였어요. 제가 눈이 또 부시는 과대한 그- 해석을. 그때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중계 장면 보면서 좀 한앵커가 많이 째려보는 것 같다. 뭐 근데 그런 정말 생각이 날카로운 점을 많이 했었는데. 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한 앵커가 말한 대로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가족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으면 배척을 해서 내가 안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공정함의 체계가 무너진 사례가 바로 최근에 검찰 수사 통해서 드러난 것이 통진당 정당 해산됐죠. 통진당 국회의원의 예. 지위를 박탈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의 2심에서 행정처가 이거 서울고등법원의 어떤 판사에게 가야 된다라고 고등법원장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실제 결과적으로는
행정처가 의도한 대로 그 재판부로 배당이 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대부분 이제 저희 취재할 때 왜 이 사람한테 이게 배당됐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뭐 근거 없이 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그렇군요. 좀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컴퓨터로 이제 소위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믿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몇은 그 컴퓨터 그 무작위 추첨망을 피해서 이제 간 친구들이 있어서 상당한 배신감을 이제 국방 체계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그 정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예. 그래서 어떤 싸움의 종결자인 법원이 공정한 싸움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이렇게 입김에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아까 김필규 앵커가 그 출연에서도 말을 나눴던 거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만났다. 예. 근데 그때 그 김앤장은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고 있던 로펌이었고 이 한모 변호사는 그 당시 송무 업무를 직접 총괄하던 그런 변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 결정권자인데 심판이 한쪽 팀의 선수만 만난 거죠. 미리 그러네요. 경기를 하기 전에.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또 강제징용 소송에서 그 나머지 한쪽 팀, 즉 피해자 이미 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거의 대다수지만 그분들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시는 부분이죠. 예. 이게 처음 사건이 배당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모두 이렇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입이 돼 있다는 게 드러날수록 저희는 좀 놀라움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조각조각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무슨 너무 부산 많아요. 법조비리 관련해가지고 또 행정처가 개입했었던 어떤 그런 정황들도 있었고 또 청와대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 삼청동 공간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던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법,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쓰지 않고 국회, 법원 그리고 뭐 청와대 각자 떨어져 있어야 권력이 잘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라가 잘 이끌어진다. 뭐 이건데. 청와대와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대표로 하는 그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람들이 회동을 했다. 어떻게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논의라고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좀 다르지 않나. 검찰 수사를 통해 더 밝혀지긴 했지만 좀 그런 의심이 많이 든 상황이죠. 이게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이제 쭉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두 번 더 기회를 사실은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보냈고요. 3번에 걸쳐서 자체 조사를 했었죠. 사법부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블랙리스트는 없다. 그리고 재판 거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피해 당사자분들 또 그리고 일선 법관들이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또 다른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나오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 대목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발부 여부 이것과 또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그 인식 때문에 법원이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지만 니네 식구 감싼 거 아니냐. 그 인식이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조금은 나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는데 박병대, 고영한 전 두 전직 대법관은 임종원 차장의 바로 윗선인데 법원 행정 두 분 다 이제 두 명 다 법원 행정처장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차장이 이제 임종헌 차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이 됐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됐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 뒤에 그보다도 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 안 되는 거 아니냐? 구속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라고
어제 법원은 네. 많이 봤는데 공모관계가 의심해볼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 그 밑에 있는 하급자와 어제 그 대상, 전직 두 대법관 사이에 같이 이걸 짬짬이로 일을 한 게 맞냐? 다시 좀 검찰이 더 수사해봐라 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한민용 앵커가 직접 그 영장실질심사 그 두 전직 대법관들 출석하는 것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밖에서 최대한 나오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했는데 어제 분위기 조금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어제 좀 되게 이례적이었던 게 저희가 그 영장 심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긴 적게 좀 좁아요. 좁아서 이제 기자들 2명만 앞에 있고 나머지 기자들은 카메라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 이렇게 예. 딱 붙어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대체로 그 분과 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양옆에 검찰 수사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되게 특이하게도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이 좀 같이 들어오겠다고, 동시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변호인들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기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박병대 전 대법관 이렇게 들어올 때 카메라로 다들 이제 포토라인에서 찍잖아요. 카메라 기자들이. 근데 이제 그때 변호인들이 앞에 이렇게 쫙 서서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막 하는 게 잡히는데 예. 앞서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이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온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또 평범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 두 명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것도 약간 좀 비하인드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은 변호인들에 둘러싸여서 약간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네. 느낌으로 약간 제왕적인 느낌 네, 있었고 명이었어요. 고영한 전 대법관은 그냥 약간 수사관이랑 단촐하게 들어온 느낌에서 두 사람이 약간 좀 다르다. 이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어제 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검찰을 통해서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조금 새어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의 후임인데요. 예. 총리직을 제안받았다. 맞아요. 어제 그 소식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검찰이 총리직 제안받았다라고 하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 자리에서 맞다. 제안받은 건 맞다. 예. 그런데 나는 행정부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약간 이면으로 뒤집어 보면 이건 추측입니다만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징용 지연 논의 이런 건 안 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날 이병기 전 실장과 독대한 거 맞고 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강제징용 논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난 거 맞는데 총리직 제안한 거고 나는 거절했고 강제징용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네. 이것도 어제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저희 정치부에서는 참 또 이야기를 이제 여담으로 했던 이야기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조인 출신 참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 인수위원장부터 네. 총리 후보자들 다 또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요. 네. 법조인 참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법조인에게 그런 또 러브콜이 있었구나. 네. 또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인사 불이익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따져묻자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후배 법관들이 과잉 충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탓을 돌리는 듯한 진술을 했다고도 안에 있던 그 검찰 관계자가 간접적으로 전해준 바도 있고요. 예, 지금 이가혁 기자가 풀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은 많습니다. 것 같고 네. 사실은 아까 박병대 고영한 또 전 대법원장 이야기, 대법관 이야기 하면서도 뭔가 더 비하인드를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살짝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이 어차피 지금 수사 계속 재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가지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죠.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소프라라는 이름을 지은 또 장본인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불러주시면 네.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지금 앞에서 알려주시는데요.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댓글 많이 또 달아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네. 동일킴 님이 두 형제의 소셜 라이브라고 예, 그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 저기
다음에 옷도 똑같이 입고 나오세요라고 JP 그러니까요. 킴님이. 저 휴가 갈 때 네. 그냥 뭐 휴가 간다는 얘기 안 하고 이가 기자 아,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요? 입입니다라고. 예. 아, 목소리가 달라서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법농단 진득하게 취재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민영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밥 사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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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국. 해줄까? 네. 그리고 사법농단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다크체리님이 네.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지난 아까 한민영 앵커가 그 인터뷰했던 그 6월 1일 이후로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변호인들 간에 뭐 접촉한다 이런 설은 있지만 그래서 그냥 보도는 안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자택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카메라 대동 없이. 예. 근데 역시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전날 굉장히 눈이 많이 왔던 날이거든요. 근데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걸 봐서는 어떤 관리인이라도 적어도 집에 드나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관리인이 그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과 어떤 소통은 어느 정도 하고 있겠구나. 뭐 그래서 약간 좀 더 어떻게 좀 파봐서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양 전 그때 대법원장. 기자회견 할 때도 어떤 분이 관리인 같은 분이 계속 이제 조율을 해주셨어요. 기자들한테 저쪽으로 가면 된다. 뭐 올 때도 막 이렇게 의전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네. 그리고 좀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주말 뉴스는 왜 엔딩곡 안 틀어주냐라고 했는데 앵커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민용 앵커가 한번 네, 제가 욕심을 한번 부려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워낙에 또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항상 그 주조정 씨라고 약속한 시간을 넘겨서 저희가 끝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중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는 많고 그래서 예, 좀 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KMS 분이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데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할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기라 제가 이제 끝맺은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마침 KMS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대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이 굉장히 어렵고 뭐 법조용어가 나오고 행정처가 뭔지도 모르겠고 대법관, 뭐 대법원장 그런 저희도 취재하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사건이 나중에 법원 단계에서 또 어떻게 법정 공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부터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가장 그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제 당사자들이 국민을 좀 무서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 이슈를 편안하게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취재도 더 많이 하고 또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면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이 탄핵. 이제 헌법으로 네.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뭐 하느냐 또 마느냐에 많은데. 대해서 논란도 있지만 그리고 역시 또 이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는 또 별 논외로 사실 언론이 이제 계속 감시를 하면서도 특히 주의를 하는 저희도 이제 주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냉소로 끝나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취재 자체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또 취재를 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한편으로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시대가 그래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라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생각이 들죠. 여러모로 다 네.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서초동 사이에서는 판사한테 찍히면 변호사도 못한다 뭐 이런 그런 약간 속담같이 전해 내려오는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시대가 좀 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소회는 조금은 들고 예.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저 지났고요. 네. 그 아쉬움은 다음번 이제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 금요일 예. 소셜라이브 나와서 또 아니면 또 활발한 이제 내일부터 또 취재 주말에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52시간 때문에 내일은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맞아. 그래요. 잠깐, 네, 한민영 앵커가 일요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전해
드리긴 해야겠지만 일단 소프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일요일 뉴스까지 하고 잠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소프라는 다른 분이 나와서 좀 진행을 해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안 나오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아니 그 정말 아무 이유 없고 저희 이게 정기적으로 휴가가 있는데 제가 정기 처음으로 휴가를 네, 대타를 세워놓고 예. 휴가를 떠나기로 다른 큰 거고.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52시간 시대에 맞춰서. 네. 잘했습니다. 가야죠. 예, 네. 그리고 또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아주 어디 김필구 갔냐. 앵커 불친절하게 또 왜 설명 안 해주느냐 이런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 잘했습니다 한민용 앵커. 기념품 같은 건 안 사도 되는 걸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